이제 밀랍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당 얼마씩 팔거든요. 근데 이것도 인터넷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는 제가 그 화공약품 가게 가서 산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이 뭐 키로당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요게 반드시 필요하고요. 그 밀랍은 그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? 그 초 만드는 것도 밀랍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런 초 만드는 그 있잖아요. 실리콘? 뭐라 그러죠?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. 이거는 이제 벌꿀에서 이제 채취된 거라 좀 다르고요. 그래서 이 밀랍을 사가지고 중탕을 시키는 거거든요. 중탕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법이니까 중탕을 하는 건데, 근데 이게 그 번호가 있어요. 여기 3이라고 써 있잖아요. 이렇게 써 있다고. 1, 2, 3인데 그거는 이제 그 정제된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깨끗한 걸 써야 좋죠. 그래서 이 여기 녹인 거에다가 그 피그먼트를 타 가지고 같이 녹인다고. 그러면 까만 것도 되고 파란 것도 되고 그런데 그걸 이제 칠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칠으면은 금방 마르잖아요. 그럴 때 이제 그 빨리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원래 그 밀랍의 역사는 좀 오래되었어요. 그 처음에는 그 밀랍을 그 어떤 판 같은 데다가 녹여가지고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제 태블릿 PC처럼 거기다 이제 글씨도 쓰고 뭐 마치 이제 칠판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. 뭐 그리스 그 정말 초창기에 쓰던 로마 시대도 쓰고 했던 그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유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.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밀랍으로 뭐 밀랍 인형을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는 그런 공예가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림하고 밀랍에다가 새기는 거하고는 이제 좀 달라요. 느낌은 다른데 그래도 이제 이 그 밀랍을 사용해서 그 시절에 어떤 걸 가지고 다니던 수첩 마치 우리 아이패드나 뭐 태블릿 PC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녔다는 데에서 좀 놀랍지요. 뭐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데이터로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할까, 그러니까 어떤 정보의 전달을 어떻게 할까 이런 데 이제 역점을 둬 가지고 거기다 이제 새기는 거죠. 글씨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해서 그걸 이제 뭐 보여준다거나 보낸다거나 할 때 그런 정도로 많이 썼죠. 더군다나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밀랍을 녹여가지고 편지 봉투에 봉인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반지로 꾹 눌러가지고 이거는 아무도 열어볼 수 없게끔 본인 아니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밀랍 납봉을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재미있는 광경이죠. 근데 이 밀랍으로 그림 그리는 거는 진짜 현대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. 사실 밀랍 그림 그러면은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 밀랍으로 녹여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 메디움을 좀 섞던가 아니면은 이 뭐 여러 가지 그 색채를 섞어서 이렇게 하는 미술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쓰시는 크레용 있잖아요. 크레용이 그런 거예요. 크레용이 일종의 이제 밀랍인데 그 크레용에다가 밀랍을 그 녹여가지고 만약에 이제 거기다 이제 안료 가루 같은 거 이제 수용성 안료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. 그걸 이제 녹여서 거기다 이제 안료를 타가지고 그걸 약간 굳히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크레용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메디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크레용도 묽게 만들 수가 있고 딱딱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. 요즘 그 아이들이 쓰는 그런 크레용은 말하자면은 이 밀랍으로 만들어야지 좀 약간 그래도 좀 건강한 크레용인데 요새 막 파라핀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건강에 안 좋은 그런 크레용도 많아요. 그래서 이 뭐 아이들한테 크레용을 사줄 때도 밀랍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이 거기에 섞는
그 알료도 이 건강에 엄청 해로운 게 있고 안 해로운 게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은데 그 일반인이 판단하기엔 굉장히 어렵죠. 근데 요즘은 그 어떤 그 식물성 그런 그 염료 같은 거 그런 거를 먹을 수 있는 그게 많잖아요. 가령 립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도 빨간색이잖아요. 그런 식으로 거기도 그 왁스가 들어가거든. 비즈왁스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그 용품에도 그 좋은 그런 그 원료를 넣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재료들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쉬운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 왁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00년도 들어서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이 비즈왁스 그냥 벌꿀 왁스 이런 거를 뭐, 뭐 중탕을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런 안료를 섞어서 만들어서 하는 수업을 그 에콜 대 보자르에서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에 기왕 배운 거니까 언제 한번 그 전시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92년 3년에 이제 작품들을 많이 해서 그 뽕피도 옆에 나탈리 오바디아라는 화랑이 있어요. 뭐 신생 화랑인데 굉장히 그 뭐 괜찮은 화랑이었어요. 거기서 전시를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 뭐 한 50호 크기의 어떤 작품에다가 그 비즈왁스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왁스를 제조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때 제가 실수를 한번 했었어요. 왜냐면 캔버스에다 그리면은 좀 위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렸었거든요. 사실은 그 딱딱한 판에다가 그렸어야 되는데 그때 좀 약간 미스를 해가지고 지금도 뭐 보관은 하고 있지만 뒤에서 충격을 주면은 그게 탁 하고 이제 그 크랙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그 혹시 그 재료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거나 또 새로운 재료를 찾고 계신 분들 또 혹시 또 이런 계통의 어떤 그 자기가 막일지도 몰라요. 이거 이 왁스를 이용해서 특히 이 콜드 왁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문 용어로 그렇게 쓰는 왁스들이 있는데 그 왁스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분들,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매료돼 가지고 그 느낌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에 그 여러분들이 왁스 페인팅, WAXS 페인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그거를 작업을 하는 그 여성들이나 어떤 그런 그 작가님들을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특히 이제 요새 핀트레스트 뭐 이런데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. 거기도 그 많이 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, 이 세계도 엄청 깊구나. 근데 우리나라 어떤 작가님들은 주로 유화, 아크릴 이런 데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, 일부러. 그러니까 그런 그 유튜브에서 그런 동영상이 가끔씩 그 비즈왁스나 뭐 이 뭐 여러 가지 그거를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한두 명씩 이렇게 떠 있는 거는 보여요. 근데 이제 좀 더 설명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뭐 왁스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차가운 왁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디움하고 뭐 안료를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탕을 해서 끓여가면서 따뜻한 그 핫 콜드에 반드죠. 그런 거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재밌어요. 둘 다 가능한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뭐 이렇게 큰 냄비에다가 가운데 또 그릇을 하나 띄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중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.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 왁스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제 이 습식벽과 프레스코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작업으로 완전히 마른 후에는 이 왁스 코팅을 살짝 하거든요. 그러면은 내구성도 좋아지지만은 어떤 또 물과 반발력이 있어가지고 약간 코팅용으로 쓰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에콜드 가나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 우리 그 제자들한테 많이 가르쳤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중에는 이제 최병진 작가님은 지금 캐나다에 계시지만은 진짜 여기 심취해가지고 많은 작업을 남기셨거든요.
그 지금은 이제 캐나다 가서 뭐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, 뭐 그렇듯이 이렇게 작가들이 이용해서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그 재밌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.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이 바탕은 무조건 판넬 위에다 하기를 저는 추천드리거든요. 일단 판넬을 합판으로 짜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캔버스를 입힌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, 그냥 나무판 위에다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그 나무판 위에다가 이렇게 그 코팅도 처음서부터 얇게 코팅해갖고 약간 그 헝겊으로 마른 다음에 문지르면 아주 그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이 왁스를 갖다가 이게 만약에 너무 딱딱해서 붓질하는 게 거칠거칠하다, 뭐 너무 그렇다 그러면 살짝 데워가지고, 아니면은 그 토치 램프로 살짝 이렇게 지지면서 열을 살짝 가하면은 또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완성한 다음에도 약간 좀 그 스크래치를 내서,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다음에 좀 보충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 크레용을 가지고도 슬쩍슬쩍 문질러 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. 만약에 토치가 없으면은 그 요즘 그 인터넷 보면은 그 토치 대신 그 뜨거운 열이 나가는 그런 거 많이 팔거든요. 드라이기로도 가능한데, 드라이기는 고열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서 써도 되는데, 하여튼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재미난 그 효과로 해서 그 덕을 보는 작가들이 엄청 많아요. 특히 요즘 이제 백드롭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. 이렇듯이 이제 재료에는 그 한계가 굉장히 뭐 깊거든요. 너무나 많은 세계가 있어요. 요즘은 이제 그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도 뭐 이런 토치라든가 이런 거 요리할 때 많이 쓰잖아요. 뭐 고기를 살짝 구운다거나 뭐 이럴 때. 그러니까 크게 이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. 그런 거 구하기도 쉽고. 특히 이제 이 밀랍을 이용하면은 이 판때기, 그러니까 판에다가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깊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흐리게 막 그 하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그 전에 그 어떤 고대에 쓰던 그 기법들, 스푸마토 기법이나 이런 거를 흐리게 하는 거에는 이게 굉장히 또 효과적이거든요. 그 녹여가지고 옆으로 막 번지게 하면은 굉장히 그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죠. 왜냐면 우리는 이 촉촉한 맛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약간 사용을 하면은 그 깊이감이 더 하거든요. 드라이한 거보다는 좀 약간 물기가 스며든 것 같은 느낌. 이제 그런 느낌을 낼 때 이 밀랍으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 예전에 야 이거를 그림에다가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작가들이 그런 거를 많이 쓰는 거예요. 아무튼 이런 거 세세한 거는 제가 그 밀랍을 녹여가지고 직접 하는 거를 다 따로 영상을 이제 찍어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뭐 한꺼번에 오늘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은 소개하느라고 20분 분량 내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자녀분 중에서 이 뭐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유학을 보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좀 약간 좀 그 방법이 좀 어렵거든요, 생각보다. 근데 이제 프랑스에는 이제 에콜 데 보자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13개 과목이 있어요. 그 중에 서브 과목으로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. 이제 특히 이제 그 이 재료학 강의실에서 이제 그런 걸 가리키는데 지금도 가리키고 있는지는 몰라요. 그러니까 반드시 문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제가 있을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그 출신의 교수님이 핑카스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재료학에 대해서 천재시거든요.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많이 배우고 했는데 요즘은 검색을 하면은 아마 그 과정을 가리키는 데가 있을지도 몰라요. 거기서 이제 일단 온라인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밀랍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. 왜냐면 이 밀랍이 이 너무 그 묽은 거로 묽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약간 좀 오염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. 뭐 좀
끈적끈적 해가지고 먼지가 많이 붙는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그래서 어떤 그 농도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건 스스로 그 감각을 익힐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 딱딱한 그 왁스 페인팅 위에는 먼지가 안 져도 금방 헝겊으로 닦아내고 그러면 또 반짝반짝하면서 또 예쁘거든요.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이 그 농도 차이, 걸쭉한 농도 차이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이 밀랍이 빨리 굳잖아요. 그러니까 굳으니까 저걸 굳지 않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? 왜냐면 이제 이 그림 그리다 보면 판판해야 되는데 거칠거칠하게 되는 게 이 밀랍의 또 이 큰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감쪽같이 그냥 수면의 그 잔잔한 수면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? 이런 거에 대한 또 연구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모든 재료가 만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세계예요. 이 밀랍 그림의 이제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거는 밀랍은 긁으면은 아까 그 판때기에다가 뭐 글을 쓴다고 그랬었잖아요. 이 긁는다거나 스크래치를 내면은 여러 가지 그 기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뭐 거칠거칠한 기법, 그 다음에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긁어내는 기법, 그 다음에 박박 문질러가지고 뭐 이렇게 윤이 나게 하는 방법, 그 다음에 불을 이용해가지고 기포가 생기는 방법,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좋아하시는 특히 어떤 마티에르에 대해서 색다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죠. 이 책은 이제 그 제가 그 뽕피도 앞에 그 나탈리 오바디아라는 그 화랑이 있는데 그 화랑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화랑이에요. 지금도 그 뉴욕 쪽에 뭐 개설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노란 그림 뭐 이런 흰 그림 이런 거 이게 다 그 제가 밀랍으로 그린 거예요. 뭐 이거 다루기가 진짜 위험스럽죠. 근데 일단 걸면은 색다른 맛이 나니까 이것도 밀랍으로 한 거거든요. 이 밀랍이라고 전부 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캔버스 작업이에요. 캔버스 작업인데 캔버스 작업에 한 거하고 그다음에 밀랍으로 한 거하고 두 가지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뭐 저는 이 파리에서 전시하면은 반응은 굉장히 좋거든요. 이때도 이제 토로소를 주제로 했던 그 모뉴멘트 시리즈인데 이때 작업이 뭐 그 판매나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뭐 비평가 이때는 미셸 누리자니가 이제 평론을 했는데 굉장히 잘 써주셨어요. 이때 전시 생각나네요. 이 1993년인데 이 밀랍화는 이 그 헝겊으로 계속 닦으면 닦을수록 빛이 나거든요. 생각보다 그렇게 마모성도 별로 없어요. 물에도 강하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 그 프레스코 하면은 프레스코 맨 위에다가 이게 살짝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그 속 깊이 그 스크래치가 안 나도록 그러 하는 역할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 방수 역할도 하고 이제 그런 정도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그 93년도에 한 건데 93년도면 굉장히 오래됐죠. 20년 전에 한 건데 안 변하는 게 또 특징이에요. 이게 보면은 밀랍이 잘 안 변해요. 그래서 이 시절에 내가 모니멘트 시리즈 하면서 이거를 한 건데 원래는 이제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뭐 보여줘서 이제 캔버스에다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그 첫 전시를 해보니까 캔버스에다가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캔버스에다가 하면은 이 뒤에서 눌렁눌렁 하잖아요. 그러면 얘가 위험해요. 그래서 판넬 위에다 해야 되거든요. 다음 영상 찍을 때는 제가 이제 뭐 밀랍을 이렇게 좀 끓여가지고 뭐 짧은 영상으로 하면 되죠. 뭐 쇼츠나 뭐 이런 거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로 하고 오늘은 밀랍을 이용해서 하는 그림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